일단 오늘 정명제 끝나고 끝내봅시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정명정. 자, 있으면 오시면 해야지. 또 오시지 않고 하면 안 오셨다면 혼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시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 알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는구나. 보통 한 7, 8시간? 8시간? 자, 거기 153페이지 14번 정부회계 기장 방식에서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맞죠? 15번 정부회계에서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 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맞죠? 정부회계에서 미지급 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아까 동사무소에 열 때 컴퓨터 들어왔을 때 봤었죠. 그 다음 정부회계에서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고, 정부회계에서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 이거 있었고 재정운영보고서 있었고 현금 흐름 보고서 이건 없었는데, 그렇죠? 순자산 변동보고서 이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발생주의, 복식주의 정부회계는 성과 중심의 정부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과 중심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주의라든가 또는 거긴 단식부기 같은 경우는 부채가 얼마인지 또는 수익은 얼마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런데 아까가 자게 되면 성과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현금주의에서 아까 보니까 누나에게 빌린 돈은 뭘로 남아있어? 형 지금 45만 원 남았으니까 1년 지나고 45만 원 남았으니까 마치 남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랬죠. 그 다음 20번 정부에서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서로 밀접한 맞죠? 21번 정부회계를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이거 외우면 돼요. 아까 표 있었죠? 왔다 갔다 표.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그래서 거기 145페이지 잠깐만 보고 올까요? 이것도 다 145페이지 쌤. 145페이지 잠깐 보고 오시면 145페이지 이것도 나중에 외울 거야 쌤.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이거 외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이해돼요. 그 다음 22번 정부회계에서 발생주회계에서는 자기검증 기능 회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산평가나 감가상각 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발생주 회계는 회계 담당자가 주관적인 성격이 많이 가져요. 경제적 활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런 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뭘로 취급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관성이 개입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생주회계에서는 단점이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발생주에게 11페이지 또 정리를 좀 해놔봤어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렇게 정리를 한번 11페이지. 오늘, 지난주죠? 지난주는 안 왔던데요. 자, 현금주의의 개념, 특징 및 장점, 단점, 이걸 써놨고, 발생주의, 장점, 단점 쭉 써놨죠? 그럴 때, 단점의 1번 봐봐요. 단점에서 1번. 회계 담당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현금주의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안 들어가죠? 그런데, 자, 선생님 봐봐. 컴퓨터를 내가 한 대 구입했어. 이걸, 자, 감가상각을 포함하는 건 이제 발생주의 같은 건 감가상각을 포함하죠. 그러면 1년 지나면 제 컴퓨터가 1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1년 지나면 얼마 될까? 감가상각이란 그런 거잖아.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 다, 지금 100만 원이 내년에도 100만 원입니까? 그럼 감가상각 얼마나 해야 돼? 그건 회계 담당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관성이 많이 개입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3번 국가회계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표 맞죠? 여기 쌤 이제 예산제도와 재정계획인데 금방 또 별로 어렵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험에는 의외로 이제 이 부분도 좀 나오는 부분이야. 쌤 봐봐. 우리가 재무행정 크게 보면 뭘로 본다 그랬습니까? 전반적인 계관을 좀 봤었고 과정을 봤었죠. 예산 과정에서는 어떤 것 봤어요?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국회가 심의하는 거, 그 다음 행정부가 다시 집행하는 거. 자, 중앙관서장부터 결산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고 특히 여기서 하나 더 끼는 건 감사원,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감사까지 다 하면 감사 끝나면 국회에 보내고.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심의 의결로 끝나죠. 종료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산 제도하고 재정 계획이에요. 재정 계획 쪽은 안 나와요. 거의 그냥 어떤 거 나온다고 생각한다. 예산 제도. 쌤 이건 예산 제도 쪽만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개관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꼭 나오고 그 다음 편성 과정에서 특히 집행의 신축성이라든가 편성 부분 같은 데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 예산 제도에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보통 서너 문제 재무에서 나오더라고요. 선문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산 제도와 재정계획에서 재정계획 쪽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먼저 거기 이제 예산 제도 하면 우리 쌤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품목별. 그쵸? 그 다음 품목별 예산이 있고 성과주 예산. 그 다음 우리가 계획 예산제도. 그 다음 연기준. 제로 베이스 버제팅. 그쵸? 이런 예산제도 있다. 자, 품목별 예산제도 하는 것은 품목별로 재는 거.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나왔는데, 자,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한번 보시면 오늘 조금 품목별 예산 제도부터 한번 볼까요?
정리된 걸로 한번 볼까요? 크게 정리된 걸로 이걸로. 네. 이 부분 좀 정리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예산 정향의 변화에 따른 예산 운영, 예산 제도의 변화 이렇게 해서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 예산, 목표 관리 예산도 있어요. 사실은 MBO도 넣는 목표 관리로. 그다음 연기준,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일몰법 이건 이제 국회에서 하는 법률이야,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딱 5년짜리 법률이에요. 5년 지나면 그 법률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신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게 80년대에 등장했어요. 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 그 다음 참여 예산. 뭐 이 정도를 대강 알아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품목별 예산 한번 알아보고 장단점 쭉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 네 가지로 나와요. 네 가지. 신성과주의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핵심만 이야기 드리면 되고 네 가지만 잘 알면 됩니다. 근데 품목별 예산은 거기 봐봐요. 자, 인건비, 물건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나오냐면 쌤 항목별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물론 다 지금 이런 것들 다 쓰지만 장, 관, 항, 목, 세양, 장관, 항, 세양, 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를테면 여기로 보면 이게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 뭐 봉급하고 수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것보다 이 품목 뭘로 주는 거? 품목으로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냐 물건비냐 뭐 이런 것들이 품목별 예산제도다. 이렇게 예산제도를 짜면 장점은 뭐냐? 봐봐요.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회계 책임이 명확화되고 재정 통제가 굉장히 용이해요. 다시요. 자, 거기 장점이 뭐라고 돼 있다? 이 부분 조금만 봅시다. 장단점은 시험 잘 나오니까. 자, 155페이지랑 같이 얼른 조금만 봅시다. 장단점은. 품목별 예산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산을 지출 대상 즉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죠. 155랑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주로 어떤 게 목적입니까? 통제가 목적이죠. 통제장. 그래서 입법부의 재정 통제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발달.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도입됐다는 게 돼 있죠. 1907년 뉴욕시 보건국 예산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156 편성을 봤었고, 특징, 통제 지향 이거 한번 체크만 해봅시다. 통제 지향이고 투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 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핵심 기술은 회계 아까 같이 뭐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런 회계를 잘하는 사람, 회계사. 그 다음 점증주의적 접근이다. 우리가 보통 어때? 성과주의나 계획예산을 품목별이나 성과주의는 좀 점증주의적 성격을 갖고 기획예산하고 제로 베이스 버제팅은 합리주의 정책결제에서는 합리주의적 정책결제라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점증주의적 접근이고 분권적인 계획이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계획 기능이 결여되어 있죠. 예산기관의 역할에서 보면 예산기관은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하는지를 감시하는 거죠. 장단점 이건 봐둬야 되는데 장점과 단점
그래서 거기 쭉 써져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거 2페이지로 좀 보셔서 같이 봅시다. 분목별 예산제도 특징 및 장점 쭉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굵은색으로 돼 있는 게 기출에 돼 있는 지문입니다. 지출 항목을 통제하니까 회계 책임 확보 및 예산의 회계와 연계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뭐 하기 쉬워?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향적 예산. 개별 지출 항목부터 편성해서 점차 올라가니까 점중지적 예산 결정. 자, 거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출 항목별로 먼저 편성하고 특정 지출 항목 삭감이 기능 축소, 사업 축소 또는 혜택 축소와 직접 연계되지는 않는 거고, 예산 삭감 및 합의 도출에 유리하다. 그래서 일다브스키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결함의 미덕. 단점이 많은 분목별 예산은 단점이 오히려 좋은 점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분목별로 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분목별로 하면 어떤 걸 깎는데 어떤 걸 깎는지 인건비를 깎았다. 어디 인건비인지 알 수가 없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성과주의하고 비교해 보면 성과주의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에 무슨 다리를 놓겠다. 다리 사업이란 게 있잖아. 그것이 늘어났는지 볼 수 있겠잖아. 왜냐하면 사업별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게 아니라 물건비, 인건비, 물건비는 전부 다 포함해서 물건비인데 내가 다리 놔주기로 한 것이 줄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죠. 훨씬 모세에 안 받아요. 통제를 안 받아요. 훨씬 그러니까 합의하기가 쉬워 안 쉬워? 합의하기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뭔 말이냐면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지금 내 지역에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그래. 근데 사업별로 보면 내 지역에 다리를 놓으려고 1,000억을 신청했는데 많이 깎였어. 그럼 내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그런 거 사업별로 돼 있지 않고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이런 걸로만 돼 있으니까 어디서 얼마를 깎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인건비가 많으니까 물건비 요즘 지금 불경이고 그러니까 물건비 좀 깎죠? 인건비 좀 깎으면 어때요? 그럼 내 사업 깎인지 어쩐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러죠.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예산 삭감 및 합의 도출에 그래서 유리하다고.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걸 알 수 없으니까 결함이잖아. 그런데 일라브스키가 보니까 그런 결함이 뭐가 된다? 미덕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분목별 예산은 갈등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걸 사업별로 하면 사업이 감축된 게 보이잖아. 그래서 지금 무슨 노인 복지 깎았네 어쩌네 이런 것들은 다 사업별로 하니까 그 사업이 깎였으니까 얼마 깎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이 공공요원들 이렇게 노인들 도우는 도우미를 줄였다고 그래봐. 그럼 인건비가 줄어든 거니까 거기를 줄였는지 어디에 인건비를 줄였는지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할 수 있겠죠. 근데 사업별로 하면 조금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자, 그다음 단점은 다른 예산 제도와 쉽게 결합할 수 이건 장점입니다. 다른 예산 제도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고, 지출 항목만 보여주지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죠. 뭘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의 한계가 구매 목적에는 없고 예산상의 산출물이 없기 때문에 사업 중복 지출 중복 지출을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별로 하면 복지에 얼마 썼는지 이런 게 딱 나오니까 이거 이 사업이 겹치네? 이런 게 드러나는데 이건 인건비로 얼마, 건물비로 얼마 이런 걸로만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장기계획과 예산이 연계되지 않는다. 품목비로 하니까 정책이나 사업에 우선순위 파악이 어렵다. 그러겠죠. 지나친 통제로 예산 운영이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어떻게 짜냐면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위 원가 이를테면 1km 이 도로 놓는데 1억이다. 그러면 10km를 놔야 된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짜는 게보다 성과주의 예산이 돼요. 지출 항목이 아니라 산출 단위로 짜. 그래서 활동 단위, 즉 거리 청소, 노면 보수에 얼마, 긴급 출동 이런 것들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짠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다음 사업 정보, 목적, 성취량 측정 단위와 사업 효과성 및 비용 정보 등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원가가 얼마 이런 것들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효과성도 보여주고. 성과주의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행하는 사업 간의 관계 긴밀성도 보여주고,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죠. 그러면 일정히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다리 사업할 때 인건비로 얼마, 뭐 시설비로 얼마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야. 완성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사업의 장기 계획을 수립 실시에도 도움을 주고, 예산의 배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여기다 중요합니다. 필요 사업량이 제시됩니다. 예산과 사업을 노화할 수 있다.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국회도 예산 통제 관리 감독에는 편합니다. 자, 거기 단위원가 성과 목표 측정 지표, 성과 지표로 제시되는데 예산의 성과 강조 및 책임이 강조되고, 예산 관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객관적이라면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큼 객관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객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돼 있어? 예산 관리에 직권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관리를 이 중앙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직권에서. 그 다음 단점은 뭡니까? 업무 단위 선정이 곤란하고, 단위원가,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는 단위원가 산정이 곤란한 것이 굉장히 많죠. 자, 이를테면 어떤 이 노인들을 부양할 때, 또는 한 명 부양할 때 얼마, 이거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번에 만약에 희생된 사람들의 비용이 얼마야? 뭐 계산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재정 통제 회계 책임 확보 곤란, 지출 품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 책임 확보는 어렵습니다. 회계 책임 확보가 쉬운 건 품목별. 이건 어렵다. 그다음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대안의 합리적 검토가 곤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효과성이 소홀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업무량이 산출이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렵다. 그렇죠? 자, 조금 이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기 계획과 연계보다는 단위 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성과주의 예산은 총괄 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 재정 통제가 곤란하고, 아까 재정 통제가 쉬운 건 품목별이라고 그랬죠. 성과주의가 소규모에는 적합한데,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죠? 총괄 어렵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다 성과주의 예산이다. 자, 아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 성과주의에서
아까 업무량이 산출이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렵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있었죠. 자, 봐봅시다.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도로를 건설합시다. 도로를 건설하면 도로 아까 1km당 그래서 1억이야. 그래서 10km짜리 도로를 건설했어.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속도 자동차 속도 증가시거나 안전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도로 폭을 넓혔으니까 안전이 향상될 수 있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최종적인 성과고 목표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뭘로? 도로 건설만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나타낸 거잖아. 마지막 성과까지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 결과물로만 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도로 건설을 해놨는데 석유가도 올랐어. 그럼 속도 증가 이거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석유가 오른 거 아예 또 그 도로 안 이용할 거 아니야. 또는 이용폭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 봤고 그 다음 기획예산제도 봐봐요. 기획예산제도 자 거기 3페이지 존슨 대통령 행정부의 원자력 발전 사업 계획과 예산 연계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기획예산제도는 사실은 미국에서 도입했다가 실패했죠. 실패한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158페이지도 성과주의 예산 편성 예를 한번 넣어봤네요. 거기 이를테면 긴급 출동, 일반 순찰, 범죄 예방해서 실적 얼마, 단가 얼마 이런 것들 했죠. 근데 사실은 범죄 예방 투입 시간이 뭐 32 투입 시간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단가가 30불이다. 여기는 30달러다. 선생님 30달러가 범죄 예방에 30달러 들지 어쩔지 상당히 계산하기 어렵죠. 40일치 30일치 그쵸? 그런 게 어렵다는 거야 사실은 단위원가 계산이. 자, 그 다음 기획예산제도는 거기 160페이지 이것 좀 알아봅시다. 머디 연구소, 미국의 랜드 연구소, 그 다음 누구? 맥나마라, 그쵸? 자, 160페이지에 있는 랜드 연구소고 맥나마라가 미국 국방부의 PPE에서 도입되었으며 자,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1960 모든 연방정부에 전면적으로 도입됐고 그러나 닉슨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중지시켰다. 몇 년 동안 했어 그러면? 6년 좀 하다 말았다는 거죠. 5, 6년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PPBS에서 나오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을 계획해서 자, 왜 이게 기획예산 제도가 나왔냐면 왜 기획예산 제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원래 기획은 특징상 계획이나 기획은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1년 만에 계획 짜는 거 별로 없죠. 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많이 짜죠. 근데 예산은 항상 몇 년짜리야? 1년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맞겠어 안 맞겠어?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 필요한 게 인천도 어떤 공원 뭐 하다가 잘 설계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장이 이제 자기 공약 사업으로 공원을 만들기로 했어. 그런데 단체장이 2021년도에 이제 22년도에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미리 하지 2021년부터 하기 시작했어. 이게 내 공약 사업이니까. 한 1년 하고 나서 2022년도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한다면 그 다음 단체장 그 전년도 단체장이 한 거 계속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나 안 해. 방이 강원도 사건도 그런 거잖아. 나 우리 못 갚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러면 기획예산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야. 최소한 3년 걸리면 3년짜리 중기 예산을 짜자는 거야. 예산을 중기로 짜자, 중기. 원래 계획은 중장기로 다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해서 완성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야. 정말 흉물이잖아. 지었다 하면 뭐 놀이터도 반쯤 지어놓고 놀이터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풀 많이 있고 막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원래 기획예산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획과 예산을 뭐 하려고? 연계시키려고. 그러면 기획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이 하향적일 수밖에 없겠지. 누가 기획하겠어? 누가 위에서 기획하고 누가 위에서 예산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연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상향적이다, 하향적이다, 하향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쌤 PPBS 내용하고 장단점을 좀 보시면 자, 사업 구조, 장기 계획, 5년 계획이고 사업 계획이 있고 예산 편성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 및 재정 계획이 있고 자, 그다음 분석 측면에서 사업 구조, BC 분석하고 그러니까 BC 분석에서 뭐 하겠어?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하려고 노력하겠죠. 정보 측면, 정보 측면, 구조 측면과 분석 측면을 뒷받침해주는 정보 시스템으로 사업 요관, 사업 및 재정 계획, 특수 요구 등을 포함한다. 자, 장단점이 쪽 있는데 거기 장단점에서 한번 봅시다. 장점은 뭐였습니까? 의사결정이 일원화되어 있고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하향적 의사결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자, 위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겠죠. 계획 짜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계획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죠. 자, 뭔 말이냐면 우리 쌤들 이런 거 봐봐. 자, 혹시 우리 쌤 제주도 가봤어요? 여행? 제주도 갔을 때 계획 짰어요? 아니면 그냥 갔어요? 계획을 짜서 가면 우리가 적절히 돈을 배분해서 쓰죠. 계획 안 짜고 가면 첫날 가서 아유 즐거워하고 왕창 쓰고 그 다음부터 3일 내내 돈 없어서 차비 없어서 차비만 겨우 들고 쫄쫄 걷고 라면 먹고 다니죠. 그러면 계획을 했다는 건 그만큼 합리적으로 모여낼 수 있다.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들입니다. 최고 관리층의 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근데 단점은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직권화될 수 있겠죠. 위에서만 결정하니까. 목표 설정 및 사업 구조 작성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역시 우리가 이런 거 하려면 BC 분석 같은 경우는 계량화해야 되는데, 아까 범죄 예방 이게 계량화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 이런 거 계량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 계량화 환산 작업 곤란하고 그 다음 정치적 성격이 무시 및 의외의 비협조. 당연히 이건 기획을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어떤 구조에서 합리 모형, 합리주의적으로 짜오겠죠. 타협이나 이런 거 없죠. 완전히 BC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자기 지역에 다리 놓는데 경제적인 그 효과 노리고 놓습니까? 아니면 몇 년 다음에도 당선되기 위해서는 쓸모 하나도 없어. 다리 놔봐야 별로 사용도 안 해. 그런데 다리 놔준다고 공약하고 있죠. 표 얻으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죠? 그다음 공무원과 의회가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저항하게. 이건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로 베이스 버제팅 연기준은 그러면 연기준에 대비되는 건 뭘까? 연기준 예산제도에 대비되는 건 왜 나왔었냐면 연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 제도에 대비되는 거야. 다시요. 연기준하고 대비되는 거 뭐라고? 전년도 예산. 전년도를 중심으로 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년도 건 제로로 놓고 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봐봐요. 왜냐면 A라는 군이 있는데 무엇은 굉장히 줄어가. 인구는 계속 줄는데 예산은 어때요? 맨날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짜요. 2022년도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면 2021년도 플러스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계산해야 되겠잖아. 전년도 거 플러스 물가상승률 플러스 대폐질. 우리가 예산에 삭감되는 걸 대폐질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폐질 당할 걸 예상해서 하다 보니까 인구는 줄고 막 그래도 뭐가 늘어나.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니까 안 되겠어. 너무 예산이 늘어나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건 생각 못하기 위해서 2021년도를 아예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딱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표를 만들어. 왜냐하면 어떤 의사결정표를 만들어서 어떤 것부터 할지 정한다면 전년도 그 전혀 상관없이 전년도는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전년도 예산은 어떤 게 많았냐면 동사무소를 한번 해봅시다. 동사무소. 전년도 태풍도 많고 이산 기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많이 짜놨어요. 그럼 북한 문제는 별로 북한 문제 지금까지 이런 게 없어서 화해 무드가 있었으니까 전혀 예산에서 밀렸어. 그런데 지금 좀 심상치 않네? 막 계속 도발하고? 그럼 화생방훈련 무슨 민방훈련 그거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게 중요해. 그럼 이제 동사무소 첫 번째로 이제 민방위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해방보다는 뭘 우선으로 짜겠어? 화생방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훈련에 대해서 일순위로 짤 수도 있겠죠. 제일 다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거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번째 중요한 걸 쭉 짜. 동사무소 제일 밑에 직원이 그러면 우리가 민원과라고 합시다. 민원과에는 민방위계, 호적계 막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짜온 걸 가지고 여기 이제 지적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겠죠. 그럼 여기도 과장이 있을 거고 여기도 과장이 있으면 과장 입장에서는 여기 여러 민방위계, 호적계 또는 병사계 여기서 짜온 것들 중에서 어떻게 있어? 중요한 것으로 다시 해야 하는데 여기 1번, 2번은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 1, 2, 3 여기는 다음에 들어가는데 3번 두 개 분 제한돼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건 또 별로 중요하지만 또 여기서 삭감되겠죠. 짜와도 삭감되잖아요. 여기서 정해진 돈밖에 없으니까. 그럼 과장들이 모여서 국장으로 갔다 또는 동장으로 갔다 했을 때는 또 뭐 하겠어? 거기서 동장도 자기가 정해진 액수에서 짜야 되니까 여기서 짜온 것 중에서 뭐 한다면 아주 중요한 거 말고는 감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관행적으로 그냥 짠 거야. 뭐가 중요한 그런 게 없어. 그냥 작년에 짜왔으니까 또 짜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한 것에 먼저 배분하니까 굉장히 합리적 자원 배분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합리적 자원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전년도 예산 짤 때는 시간 비용 들어 안 들어? 별로. 짜는 거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저 물가는. 근데 이건 다시 처음부터 뭐가 중요한지부터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얼마 들어갈지를 다시 0에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니까 시간 비용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건 상향식이 하향식이야. 제로 베이스 버제팅.
당연히 밑에서부터 아까 말단 지금부터 쭉 짜서 올라갔으니까 상향식. 아까 기획예산제도는 하향식. 여기는 참여가 잘 되지만 기획예산제도는 직원들의 참여가 잘 안 되겠죠. 그런 점들만 잘 비교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장단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합리적, 체계적 의사결정 및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그렇죠? 점쟁주의에서 탈피해서 예산 낭비 극복했다. 아까 점쟁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따라한 게 점쟁주의죠. 근데 그걸 탈피했다고 그랬고, 개선기간 중심에 참여가 있고, 개선기간, 막료가 아니라 개선기간입니다. 자기가 직접 할 걸 먼저 정하는 거니까. 계층 간 단절 방지 및 구성원 참여가 확대된다고 그랬죠. 자, 분권적, 상향적 결정, 상향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3번가 예산 운영의 신축성, 다양성, 예산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 타파, 탄력성이 확보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직성은 전년도 거 쓰다 보면 경직될 수밖에 없겠죠. 딱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지시점에 기하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제너럴 베이스 버제팅은 매우 유동적이며 또한 사업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직의 변동에 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겠고, 단점 봐봐요. 엄청난 사업 대안 패키지 작성하면 업무량 폭주 및 노력 시간이 과중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되게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곤란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사람들 봐, 이 사람부터 짜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 장기적 안목 갖겠어. 제일 밑에 하의 직원들은 절신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장기적 안목으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오래 할 것부터 생각한다. 그쵸? 자, 그런데 계획예산제도는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2번 신규 프로그램 개발 고름 및 장기적 안목. 그 다음 3번 의사결정자가 주관적 판단 및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하고. 사실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4번 적용 한계에서는 외교, 국방 등 무용적인 분야에서는 도입하기 어렵고. 그 다음 경직성 경비의 폐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선생님 알다시피 인건비는 아무리 뭐래도 점진적으로밖에 안 되잖아. 그 통사무소 공무원들 인건비 한번 생각해봐. 몇 명, 3명 늘어났으면 3명만 늘리면 되지. 어떻게 다시 그것도 제로 베이스부터 짤 수가 없잖아. 인건비 같은 거. 나가야 되는 돈은. 그래서 율다브스키는 말은 뭐라고 해놓고 연기준 예산이라고 그랬고 90% 예산 제도라고 그래. 전년도 예산을 연기준 예산으로 짜놨다고 보니까 딱 보니까 90%가 전년도하고 똑같아. 크게 이 제로베이스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하게 됩니다. 거기 비판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로베이스. 이제 일몰법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짜는 예산이 아니야. 그냥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몇 년, 5년만 적용하는 거. 뭐 규제를 하더라도 몇 년만 이렇게 규제하고 5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 이게 일몰법이었어요. 일몰법.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시험에도 안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어보고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거의 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풀어보고 나머지는 거기 나오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1번 문제. 자, 예산 제도의 등장 순서는 통제지향의 분모별 LIBS, 관리지향의 PBS, 성과주의, 계획지향의 PBBS, 계획예산제도, 그 다음 감축지향의 제로베이스 버제팅, 그쵸? 결과지향의 MPBS, 맞습니다. 자, 분모별 예산제도는 통제를 지향한다, 맞죠? 그 다음 성과주의 관리, 맞죠? 계획예산제도 기획, 맞죠? 연기전 예산제도 목표 하나, 감축을 지향한다 그랬죠?
우리가 목표지향은 MBO라고 그랬잖아요. MBO. 품목별 예산 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운 회계 책임이 분명. 자, 품목별은 회계 책임이 분명하다고 그랬죠. 그다음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 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에 더 맞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 맞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 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는 제도. 이거 맞죠? 그래서 통제가 쉽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10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 하여금 회계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 맞죠? 11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미국 케네디 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 자, 맥나마라 나왔으니까 뭡니까? 기획 예산 제도. 그쵸? 자, 이런 기획예산 제도를 실제로 어디에? 품목별 예산 제도 아니죠? 기획예산 제도고. 존슨 대통령이 1965년도에 연방정부에 도입했다고 그랬죠? 국방부에 있었던 거. 12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거리 청소, 노면 보수 이런 것은 활동별로 되어 있으니까 성과주의 예산이죠. 품목별 예산 제도가 아니라 12번은 뭘로 바꿔야 돼? 성과주의 이렇게로 바꿔야 되겠죠. 13번 품목별 관리 예산 제도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성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MBO 구성의 참여를 촉진 안 한다 그랬죠. 품목별 예산은. 그쵸? 그러면 앞에 뭐라고 바꾸면 좋겠어? 제로 베이스 이거 바꾸면 안 되겠다.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도가 틀렸으니까. 일단 어쨌든 품목별 예산 제도는 MBO와 달리 구성에 참여를 촉진하는 건 아니죠. 14번 여기서 왜 쌤이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 아니라 일몰법일까? 이건 쌤이 그렇죠. 거기 보니까 입법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자, 20번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서 단위당 X단위 원가에 수행되는 Y계의 업무량으로 표현됨으로써 관리 능률성을 높인다. 이거 맞습니다. 잘못했는데 5입니다. 5. 밑에가 X네요. 22.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정부 지출 대상이나 지출 금액이 명확하여 회계 책임과 예산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건 품목별. 그쵸? 23번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이후 모습을 보여주므로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맞죠? 기획예산 제도는 상향식? 틀렸죠. 기획예산제도는 하향식이라고 그랬고 하위 구성원들 참여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25번 기획예산제도는 비용 편입 분석 등 계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비시 분석한다고. 기획예산제도는 의회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5년 내 6년 만에 폐지됐었죠. 27. 계획예산 제도는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 맞고. 28. 계획예산 제도, 목표관리제, 연기준 예산제도, 다면평가제 중에서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 계획예산 제도는 참여 아니라고 그랬죠. 직권이고 참여 보장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29. 연기준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연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 과정에서 상향 맞죠? 자, 연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말이 안 되죠. 연기준 예산이나 계획예산 제도는 합리모형이라고 그랬잖아. 점쟁주의 모형이 돼야 뭐 하겠어? 정치적 고려, 관리자 이런 거 나오겠죠? 32.
연기전 예산 제도는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하므로 장기적 맞죠? 아까 장기적 목표 결여된다고 그랬고. 시크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은 이건 앞부분에 나온 건데 보시기 연기전 예산 제도가 단위 사업을 사업 재정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 예산 제도는 당해년도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거꾸로 썼죠. 자, 계획 예산 제도는 상당히 장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연기전 예산제는 1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아까 단기적으로. 그쵸? 바꿔줬어.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평가와 성과관리 연결 위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이건부터는 좀 설명해야 되니까 35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